안녕하세요. 정시현입니다.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학회 중 하나인 아이클리어 2020 하이라이트 서머리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은 역시 머신러닝과 헬스케어 세 번째 시간으로 사실 오늘 게 저는 제일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. 인터프리터빌리티하고 익스플레이너빌리티 관련된 걸 좀 다룰 거거든요. 앞에 1, 2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처음 이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키노트 스피치 8개 중에 하나였고요.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종류 중에 하나였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미하일레 반데 셔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. 오늘은 인터프리터빌리티하고 익스플레이너빌리티와 관련된 내용으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인터프리터빌리티 강의를 따로 한 게 있어요. 이제 AI 강의 시리즈로 만든 게 있는데, 그거는 여기 카드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그리고 또 유튜브 링크도 좀 달아 놓겠습니다. 아래쪽에 설명에다가. 근데 제가 설명했던 것보다 오늘 이 키노트에서 나왔던 이게 제일 뭐 인상적으로 잘 설명한 것 같아요.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의 인터프리터빌리티하고 익스플레이너빌리티가 도대체 차이가 뭐야? 그리고 별 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았는데요.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더라고요. 첫 번째, 인터프리터빌리티는 예측을 했을 때 그 모델에 대한 예측이 왜 나왔는가를 설명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 1은 이거고 인터프리테이션 2는 이거고 해서 실제 무엇 때문에 이런 프레딕션이 나왔나, 이게 이제 인터프리터빌리티라면, 익스플레이너빌리티는 뭐냐 하면 이 인터프리테이션 것들을 다 모아서 설명하는 모듈이 있고, 설명이라는 것은 결국 대상자가 있거든요. 유저 컨텍스트가 들어가는 거죠. 이게 리서처 연구자일 수도 있고, 또 환자일 수도 있고, 뭐 그다음에 뭐 의사일 수도 있고,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?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형태의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대상자가 있을 때, 그래서 결국에는 모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, 그게 바로 explainability입니다. 이 두 가지하고 조금 또 혼동되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trustworthy, 그러니까 뭐 얼마나 믿을 수 있냐, 뭐이 프레딕션 얼마나 믿을 수 있냐, 이런 게 있는데, 이거는 이렇게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걸 줘가지고 이 중간에 들어가면 95% 정도, 뭐 이 정도 확률로 믿을 수 있어,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다 이제 베이시안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뭐 계산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. 여튼 인터프리터빌리티하고 익스플레이너빌리티 이렇게 차이가 나고,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연구들의 이 explainability에 대한 그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.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explainability는 interpretability를 잘 가공을 해서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. 뭐 예를 들어서 임상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explain 그 설명하는 모듈을 쓰더라도 이 치료가 어떤 환자에 쓰이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, 그걸 알아내면 제일 좋은 거죠. 그걸 설명해 주면은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 결과 또는 모델을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가설을 갖다 세울 수 있다면 되게 좋겠다, 뭐 이랬을 땐 연구자한테 설명은 그런 형태로 설명이 되는 게 좋을 거고, 환자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이걸 봤을 때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바꾸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좋겠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마다 전부 다른 형태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저들마다 익스플레이네이션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. 이게 제 핵심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인터프리테이션은 어떤 종류가 있냐? 이거는 뭐 저도 이제 좀 이거 강의한 적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 유형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. 첫 번째는 글로벌 피처에 대한 건데,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파퓰레이션 상에 이 피처는 어떻게 그 나타나는가? 예를 들어 전체를 보여주고 나서 여기 나타났으니까 얘는 뭐야?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종류를 보여준다면 이건 글로벌 피처를 보여주는 인터프리테이션이고요. 그에 비해서 특정한 환자,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면 특정한 어떤 인스턴스 딱 정해 가지고 그거 자체가 왜 중요했는지, 그리고 이거를 왜 지정했는지, 이런 걸 해설한다 그러면 locally important한 거를 찾아내기 위한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찾아낸 피처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. 그 상호작용을 보여주게 되면 피처의 인터랙션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, 그런 것도 인터프리테이션이고요. 또 하나는 선형으로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뭐 되게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, 비선형으로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. 그걸 잘 해석해 가지고 폴리노미얼을 쓴다든지 막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거, 그래서 넌리니어리티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
이런 인터프리터빌리티라든지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만들 때 모델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되게 원하고요. 특정 모델에만 적용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잖아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스트홀은 뭐냐 하면 일단 만들어진 모델을 사후에 해석하는 거죠.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만약에 중간에 개입해야 된다면 그런 모델들도 많습니다. 인터프리터블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 해석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능을 좀 떨어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애큐러시가 떨어지게 한다든지.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학습이라든지 결과 같은 것들에 끼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하고 싶다는 거죠.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뭐냐? 이제 이게 숙제가 되겠죠. 그래서 뭐 그 여기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표했었던 게 이제 인베이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아이클리어 2019년에 발표했었던 종류고요. 뭐 간단하게 보자면 블랙박스로 만들어져 있는 프리딕티브 모델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 원이어 모탈리티가 유방암에 대해 1년 뒤 치사율이 0.18이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뭐 나이였는지 튜머의 그레이드였는지 뭐 이런 거 이제 집어넣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림프노드 몇 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리셉터는 어떻고 그다음에 살이 쪘는지 뭐 이런 걸 넣을 거 아닙니까? 이런 종류들이 어느 정도로 서로 각각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석하는 그런 모델로 이제 인베이스라는 걸 발표를 했었어요. 그때 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프리터빌리티 연구를 한 것들 중에 그동안 대표적으로 나온 것들이에요. 이제 인베이스를 발표할 때 이제 지금 강조했던 거는 뭐 이게 네 가지가 다 된다는 거죠. 뭐 피처 임포턴스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 뭐 체크해주고 각각의 그 피처별 각각의 어떤 임포턴스도 체크해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모델에게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건 있는데 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환자 하나 한 명 한 명당 질병 하나 하나 당으로 적절한 세트가 뭔지를 확인해 준다고 해가지고 더 낫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거고 실제 진짜 인터프리터빌리티라든지 설명 가능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만들려고 하는 AI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에 대해서 어떤 피처가 중요하고 각각의 그 개별 사안별로 어떤 피처가 중요했는지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 간에 상호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통계적으로는 어땠는지 모델의 이제 넌리니어한 거 이거는 아까 다 설명드린 건데 요 내용들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. 이 기본이죠, 기본.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적용을 할 때 예를 들어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아메리칸 조인트 커미티 온 캔서 같은 데에서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.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모델과 투명하게 그런 걸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는 쓰기가 참 곤란하다는 거죠. 그래서 트랜스페런트 리스크 이퀘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터프리터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가 키라는 거예요.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걸 어떻게 만들까? 그렇게 해서 제시가 된 게 심볼릭 메타 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.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, 사실은. 블랙박스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이게 인터프리테이션이 곤란한 모델 스페이스에 있는 모델이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가 서로 섞여가지고 곱해지고 그 팩터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팩터들이 있잖아요. 그 팩터들이 설명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어떤 메타 모델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면 그걸 화이트 박스 모델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오게 하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모델 스페이스는 통으로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결과만 나오는 종류였잖아요. 요걸 메타 모델 스페이스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핵심이 되는데 이때 이제 3단계로 이게 폴리노미얼로 다 곱하는 거 수식 계산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한이 아니라 딱 이게 클로즈 돼 있는 형태로 돼 있는 쪽에 집어넣어서 볼 수만 있다면 그걸 보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. 예, 물론 이제 이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해석은 여기 이걸 보고서 이제 유저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블랙박스 모델을 이런 모델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.
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되게 어려운 수학적인 걸 막 들어가요.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저도 잘 이해 못 하겠고요. 근데 이제 핵심은 콜모그로프 아놀드 이론 티어림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다변수 함수가 연속이 돼 있을 때에는 이거를 유니베리에이트 단변수 함수의 그 제한된 숫자의 텀으로 결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게 그 이론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심볼릭하게 메타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수식을 갖다가 이제 유도를 했어요.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심볼릭 메타 모델을 이계층 신경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변수들 몇 개만 있는 모델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x1, x2가 각각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떻게 결합하고 뭐 이거를 만들게 했는데 이렇게 한 거에 요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전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게 신경망이니까요 학습 가능하게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입니다.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논문 찾아보세요. 제가 여기서 커버하기 좀 무리인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적용한 게 재밌습니다. 이제 5년간의 유방암의 리스크 서바이벌을 봤는데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기존의 거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이 에이지, 나이, 뭐 에스트로겐 리셉터, 헐트라고 하는 그 마커 있거든요. 그거 종양의 크기, 그 다음에 튜머의 그레이드, 뭐 노드의 림프노드 이완된 거의 수,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이런 식으로 수식이 자동으로 도출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더니 되게 잘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고. 근데 이런 메타 모델이 왜 그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아니고 익스플레이너빌리티 유리하냐, 이게 핵심이 되겠죠. 블랙박스 모델을 결국에 메타 모델로 이제 변환하는 건데, 심볼릭 메타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때 중요한 것이 그 메타 모델을 포워드 백워드로 다 쓸 수 있거든요. 양쪽으로 다 쓸 수가 있어 가지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포워드 유즈 같은 경우에 블랙박스를 넣고서 이게 찾아내는 건데, 이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한 치료 방법이 정당했는지 이런 거를 갖다 알아본다든지, 아니면은 여기 내용들을 보고서 이게 이렇다면은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 하는 그 가설 같은 걸 찾아낸다든지, 아니면 우리가 집어넣은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본다든지, 이런 거는 여기에서 많이 찾아낼 수가 있고요. 그에 비해서 반대로 여기 나온 결과를 이제 뒤따라서 이 뒤에 나온 것들을 이제 그 바라보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인터벤션을 할 수가 있어요. 인터벤션을 한다든지 얼마를 쓰는 게 낫다라든지, 아니면 정책을 결정한다든지,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꿔나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.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면은, 예를 들어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고서 가설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여러 개의 팩터가 들어가 가지고 모델을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해낸 거예요. 이게 메타 모델이 나온 건데요. 이 경우에 보면은 X1부터 X7까지 7가지를 봤잖아요. 근데 에이지부터 해서 튜머 그레이드까지 있는데, 보시면은 에이지하고 여기 그 림프노드가 쿼드라틱 그 더블로 돼 있잖아요. 이게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다는 거죠. 그러면 과거에는 얘네 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고, 어떻게 보자면은 중요성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는 그냥 뭐 그 스코어 매겨가지고 했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되려 앞으로는 이제 어떤 종양이 유방암이 어떤 게 더 악성인지 볼 때에는 이런 수식을 보고서 좀 이렇게 그 진단을 하거나 또는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모델을 바꿀 수가 있죠. 그러면 이제 연구들을 다시 해보는 거죠. 이런 거는 리서처한테 굉장히 좋은 메타 모델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굉장히 다른 유형의 모델들을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켜봤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추론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다 똑같은 메타 모델이 나왔죠. 그러면 같은 메타 모델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델 가정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, 우리가 발견한 약물이 잘 들을 것 같다,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하고 강고한 약의 어떤 그 발견, 이런 거 할 때도 쓸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머신러닝 모델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치료의 어떤 그 추천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추천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걸 하라고 했어. 근데 피처가 되게 비슷했는데,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경우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자면 환자 두 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피처들을 갖고 있는데
그 이 모델에 의해 가지고 치료에 대한 그 추천이 달라졌어. 뭐 이랬을 때 왜 달라졌나를 봤더니 트리트먼트 1 같은 경우에 트리트먼트 2에 비해서 림프노드 수가 더 많았다는 거죠. 림프노드에 이완된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는 지난번에 그 보여드린 모델에서 봤을 때 더블로 제곱으로 막 이렇게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경우에는 이 림프노드에 따라 가지고 치료 방식이 달라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상적으로 임상 의사가 이 사람은 좀 다른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정책 담당자한테는 왜 중요할 수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역으로 인버스 메타 모델을 해서 거꾸로 백워드 뷰라 그랬죠.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떤 거를 교정했을 때 얼마나 달라질지를 또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패밀리 히스토리라든지 뭐 유전자 지수, 그 다음에 BMI 이런 것들 집어넣어가지고 몇 퍼센트가 올라가나 한번 봤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50세 이하의 개인별로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게. 개인별로 어떤 사람은 뭐 여기가 리스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리스크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달라요.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50세쯤에 이제 스크리닝 하는 게 맞겠지만 여기가 뭐 아예 안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이제 그 굳이 스크리닝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? 예,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스크리닝을 시작하는 나이 같은 걸 다르게 판정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. 또 환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인버스 메타 모델을 하는데 여기에 뭐 패밀리 히스토리라든지 유전자라든지 당뇨병 관련된 거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 비만이라든지 이런 걸 막 넣었다고 칩시다. 근데 그게 몇 퍼센트 정도 그 설명을 한다 유방암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너 살 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. 당신의 위험 요소를 봤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살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라를 숫자로 해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.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어떤 그 행위를 교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 인터프리터빌리티하고 익스플레이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게 두 개가 비슷하다고만 봤는데 진짜 컨텍스트에 따라서 앞으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뭐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이 키노트가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